지금 시작해서 5분, 50분씩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4시 반 정도 되면 오늘 강의는 제가 일찍 아까 끝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4시 반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좋죠? 네, 대신에 강의는 압축으로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내내 강의의 핵심은 저한테도 뭐 한 맺힌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MZ세대들요 정말 방방 없이 가고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역할을 할 적에 이 친구가 쭉 함께 겪어가는 과정에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 언어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탐색해서 어떤 검사지를 활용해서 적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계속 멘토링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흥미나 적성, 성격 파악하시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권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권유가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어쩌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아이의 진로 다시 아까 제가 진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진로가 있는 학습, 진로가 있는 사실은 self-directed learning이라 해서 자기 주도 학습. 네. 자, 학습은 학습인데 진로가 있는 학습. 자,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목표가 있는 학습. 그것이 바로 곧 저는 유의미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발표하실 적에도 이제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내가 진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학습을 하면서 함께 아마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유의미한 학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멘티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가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학습이 지금 아이들의 요구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모습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그들의 요구도 그럴 것입니다. 나 선생님한테 뭐 체육 배울 거야, 춤 배울 거야, 노래 배울 거야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공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자기 지역아동센터나 방학기 돌봄센터에는 학원에를 가지 않고 이제 대부분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기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에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상당히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러려면은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학원 보냅니다. 학원 보내서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을 텐데 거기에 온 친구들은 이제 그런 여유로운 친구들은 아닙니다. 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 왔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어떤 친구보다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를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의 핵심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이 학습입니다. 학습을 제대로 학습해서 유의미 학습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학습은 자선이고요. 우선이 뭐였냐면 진로라고 제가 지난 오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가 진로가 있는 학습이 된다. 학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그럼 뭔가를 먼저 우리가 지금 이해를 좀 하고 제가 이어서 이제 학습법을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학습법을 하기 위해서 학습법만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학습법은 사실요 안 가르쳐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로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부족하면 찾아가서 뭐 알바해서 학원을 가든 전문인을 만나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탐색하고 찾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없다면은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학습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의미한 학습이야말로 불행하고요. 정말 나중에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인생 자체가 우울해질 수 있다. 좀 명심하시고 반드시 진로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세요. 뭐 가르쳐 주세요. 예, 그거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그거는 차차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간은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가실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 안 정해놨습니다. 거기 가셔서 센터장님들하고 누구누구를 좀 돌봐달라, 멘토링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멘티들하고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뭘부터 먼저 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게 해주는 게 좋다.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전공과 직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와닿지만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이거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안 와닿습니다. 맞아요. 안 와닿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끌어낼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가서 보면은 멘티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일까요? 아닙니다. 잘 놀고 아주 멋대로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뭘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가자마자 먼저 그런 스트레스부터 어쩌면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고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게 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면은 바로 그 한계점에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들이 학원에서 알바하셨다는데 여러분 학원의 알바는 어떤 의미냐? 이건가요? 아니죠? 예, 이거 아닌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면서 여러분들을 배치하면서 이걸 원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꿈 찾는 거 힘들 거예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몇 번 해봤는데 한 3, 4회기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결국은 관심이 없고 아이는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되 뭘 놓치지 말아라. 멘토들을 이거 놓치면은 안 된다.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뭘 확인하시라고요? 이거 지금 확립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립해 주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에 엄청난 성공과 실패 혹은 많은 갈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일단 먼저 시도하시고, 예,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그거 아니고요. 적어도 한 달 내내 해보셔도 좋습니다. 따르면 어느 정도 따르면 온다면은 하신. 그런데 도저히 관심이 없다. 이 친구가 도저히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십시오. 학습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습법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보통 6과목에서 8과목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과목 수는 더 많지만 중요 과목은 뭘까요? 국, 영, 수, 사, 과 이렇게 했죠. 이 중에서도 국, 영, 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많다. 근데 내가 개별적으로 좀 티칭해 줄 수 있다. 예, 티칭입니다. 코칭도 아니고 멘토링도 아닙니다. 예, 티칭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학습법에 의하면, 교육공학에 의하면요. 제가 발견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과목 이해가, 교과목 성적이 70점에서 과목당 80점 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70점 내지 80점.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되면은 시험도 쳐야 되고 경쟁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경쟁이 되었을 적에 이 점수들을 좋은 점수를 받고자 다들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성적 이상이 되면은 틀림없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60점, 평균 60점이에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될까 안 될까요? 이 친구들은 포기합니다. 거의 포기합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티칭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뭘 모르는지 알아서 그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 주어서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과목을 이 친구가 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점검을 하셔서 도움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이 친구 국영수에 3과목 다 자신이 없어. 근데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쪽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선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과목을 점수를 올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가 학업 성취 능력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끼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한 2, 3개월 티칭을 받고 보니까 올라가는 성적이 재밌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가도록 해줘요.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하세요. 이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학습할 적에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이제 진로가 있는 학습이라는 말을 제가 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모든 교과목이 이거 이상일 때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 교과목이 어떤 과목이라도 떨어져 있다면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학원의 필요성이 언제냐? 학원의 필요성이 언제일까요? 이때죠. 그래서 학원에 가서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보완해서 성적을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학원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멘토링 할 적에 학습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왜 학원을 안 좋아하느냐면요, 학원 폐지론자이냐면요, 초중고등학교를 학원만 다녔다. 대학교 가서도 학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도 학원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학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원이 필요해요. 이미 그때는 뿌리를, 모죽처럼 어떤 뿌리를 내렸나요? 타인 의존. 내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타인에게 먼저 주도권을 넘겨놨잖아요. 학습하는 것이, 이 패턴이 뇌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남에게서 배우자라는 것이 이미 회로가 플랫폼, 뇌의 플랫폼이, 러닝하는 플랫폼이 그렇게 형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습성 능력,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 할 적에, 여러분 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주도 학습하는 곳입니다. 맞죠? 뭐 교수 가르쳐주는 역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 자체는 전문 지식을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습관이 형성 안 된다.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적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올려주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하게 된다. 여기에 자기주도 학습의 1단계, 2단계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전략이에요. 그래서 혹시 진로가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학습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목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건 잠시 적어놓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처음에 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충분히 멘토링 학습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학습 계획을 누가 하고요? 나 혼자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것이지 아이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논의해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친구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학습 계획을 가능하면 그쪽에 넘겨주되,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협동학습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학습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이것인지 1단계 전략이 필요한지 2단계 전략이 필요한지. 2단계 전략에서는 진로가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단계에 있어서는 진로가 있는 학습이 안 되고 오직 교과목 저는 보충해줘야 된다. 보충 다 해줄 수 있죠? 아마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보충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과목을 초, 중학생들한테 좀 보충해 주면서, 끝까지 보충해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금기.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게 해줘야 돼요. 진로가 있는 학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때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나중에도 할 일이지만 미리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미국의 교과서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많이 들어와 있긴 있는데
미국의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미국의 교과서 보신 적 있는 분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은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한국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육학과 교수들도 그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학 교수들한테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PSSI 물리를 미 문화원에 가서 원서를 가져왔거든요. 물리 책이 이만큼 두꺼웠어요. 물리 한 과목 책이 이만큼 두꺼웠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물리책은 어떠나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지식을 부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얇고 미국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두꺼워요. 초, 중, 고등학교 다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한국 교과서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얇은데 대학에 와보니까 교과서가 어떻던가요? 두꺼워요? 두껍죠? 그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편집의 차이입니다. 편집의 차이.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는 교수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커리큘럼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지식이 초중고등학교 알아야 될 지식 수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 개념 중심으로 설명 잠시 넣고 연습 문제 넣고 혼자 풀 수 있는 문제 간단하게 넣고 한 단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집하면은 두께가 얇아요. 근데 미국 교과서는 어떤가? 한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명이 길다 보니까 두꺼워요. 근데 한국 교과서는 설명이 짧아.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초중고등학교는 참고서 있어 없어요? 교과목 참고서 있죠. 참고서. 참고서는 어떻습니까? 두껍죠. 맞습니까? 초등학교 교과 참고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 두꺼워요. 그 왜 두꺼울까요? 관련되는 지식 설명하는 것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교사선생님들은 설명 길게 안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 빨리 끝내야 돼요. 예제 좀 풀어보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7지수를 다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전문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학원에 가면은 전문적으로 설명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줘.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높아. 그래서 학교 교사 하다가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면 돈 벌려고 어디로 가죠? 학원은 사실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 버는 사람. 물론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왜 부피를 이야기했느냐. 공부 방식이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부피가 작으니까 설명이 적으니까 설명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죠. 그 설명은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한국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하되 완벽하게 설명을 잘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적 격차가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분명히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교 수업 때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서를 참조해서 내 지식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맞습니까? 네, 미국 교과서 보십시오. 어떨까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원리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부는 집에서 그 책을 다 읽어요. 설명을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읽으면은
정리가 될까 안 될까요? 정리가 되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음날 그 과목을 어떻게 하나요? 그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뭐 할까요? 질의응답, 토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방식이 미국과 우리는 수업 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학습법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꾸로 학습입니다. 네, 거꾸로 학습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학교에서 거꾸로 학습하신 적 없나요? 없나? 여러분들 있을 텐데 거꾸로 학습 KBS에서 미국의 화학 교사가 발견한 근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했지만 발견한 원리를 KBS에서 한국 교사 7명을 데리고 가서 그 법을 연수해서 한국에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초중고등 한국 초중고 교사의 15,000명 이상이 거꾸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런 이야기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더욱더 많아졌다, 떨어졌다. 들은 적 있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왜 났느냐? 왜 났을까요? 자기주도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안 가르쳐줘도 자기주도 학습할 줄 아는 친구는 학교가 열리든 안 열리든 내가 집에서 뭐 하나요? 공부하고 진도 나가죠. 맞습니까? 달성해야 되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 이번 주도 가야 되고 다음 달도 가야 되고 다음 해도 가야 돼.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죠.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뭐 할 줄 몰라. 그러니 학교가 열려서 선생님이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학원도 문 닫았죠. 학교도 문 닫았지. 이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 못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위상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가 안 열리든 학원에 안 가든 공부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격차가 심해지고 3년간 학교도 안 열렸고 학원도 안 열렸으니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쪽의 사람이에요. 이쪽의 사람. 이 상위 0.1%가 99.9%를 끌어갑니다. 그게 뭐 2대 8의 원칙이지만 저는 0.1%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위 0.1%.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제자 후배들을 여기 있는 친구들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데 필요한 학습이 있다면 도와주되 여기 있는 친구라고 발견되었으면 이거부터 해라. 이해되셨죠? 철저하게 진로가 있는 학습을 하면은 날개 달아주는 것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로가 어떤 것이냐?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자기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적성, 성격, 적성이고요. 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흥미, 그 다음에 성격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역량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떤 지식의 양,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량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쪽에서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많이 역량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자아 역량, 실세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갈등 조절 역량, 성취 동기 역량, 대인관계 역량, 리더십 역량 다 필요한 거 맞나요? 그 역량을 획득해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역량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문제 해결 역량 여러분 다 아시죠? 맞나요? 문제 해결 역량.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역량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뭘까요? 해결 역량일까요? 문제일까요? 문제 해결 역량의 해결일까요? 문제일까요? 해결. 맞나요? 예. 과거에는 해결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문제가 떠올라 있어요. 지금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해결 역량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탐색하는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 사회나 어떤 분야이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미 해결이 다 돼버렸어. 아니, 어쩌면 AI가 해결을 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역량 누가 가지고 있죠? AI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맞습니까? 근데 떠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나 개인 스스로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전공하는 쪽에 뿐만 아니라 뭐 지역사회, 국가사회, 이 우주사회에 저것이 문제야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은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뭐 할까요? 노력하는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창의성도 나오고 새로운 창업도 나오고요. 새로운 것들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문제 자체를 탐색하고 문제 자체를 발견할 줄 모르면 아예 해결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이 요즘 뜨고 있다. 여긴 없습니다만은 사실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이 리더자입니다. 앞서가는 자격이고요. 기업가는 특별히 기업가는 문제로 인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나요? 문제로 인식했을 적에 그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다. 예, 그럼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나올 테지만은 이 문제는 아주 특수해. 근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대박이야. 지금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IT 계열이 다 뭘까요? 문제를 특수하게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다 대박난 사람들. 그 사람이 0.1%고요. 그 사람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국가 경제, 지역 경제 누가 이끌어갈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저는 24년도에 우리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 6개 고등학교하고 고등센터라고 제가 MOU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저는 안산의 고등학생 중에 창업가 30팀을 제가 양성해서 안산에 자리 잡은 기업가로 성장시켜보려고 제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젊은 기업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중에 또 한국의 네이버처럼 아나요? 예. 또 구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윈도우를 누가 만들었나요? 오래됐습니다. 윈도우를 누가 만들었죠? 윈도우 누가 발견했나요? 네? 누구? 윈도우 누가 만들었나요?
모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만들었죠? 예. 조금 전에 빌 게이츠 이야기했나요? 예. 빌 게이츠가 땅을 좀 살려고 하니까 미국에 살 땅이 없더래요. 살 땅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자기가 땅 살 땅이 없어서 문제로 인식한 겁니다. 내가 왜 딸 살 땅이 없지?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왜 미국 땅에 내가 살 땅이 없느냐? 살 땅을 만들자. 그리고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통해서 네이버도 나왔고 뭐 다 나왔죠. 맞나요? 이게 무슨 공간인가요? 가상 공간. 보이는 공간의 땅이 내가 살 땅이 없으니까 땅을 만든 거죠. 그것이 가상 공간. 이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윈도우를 통해서. 그것이 빌 게이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지 않았나요? 맞죠? 예, 지금 윈도우가 발전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다른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플랫폼이 뭔가요? 윈도우입니다. 이걸로 대박 난 거예요. 이걸로.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식은 다 널려 있습니다. 지식을 뭐 배우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얼마든지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서 내 목표를 이루자. 그리고 그래서 목표가 점점점 높이 올라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1목표, 2목표, 3목표를 정해놨는데 기업가들은요 3목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출 100억 달성하고 그 다음에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 500억 달성, 1000억 달성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업들은. 그게 뭔가요?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있는 한에는 모든 조직이 어디로 가나요? 그리로 올인하잖아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문제 해결 역량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탐색하는 역량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는 다양한 문제들로 이 지구촌에 엄청난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빨리 발견해서 해결 솔루션을 만들면 그것이 대박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들은 그겁니다, 기업들. 그걸로 대박납니다. 제가 어저께 TV고 갔었는데요. 10년여간에 TV고 출신 졸업생인데 10년여간에 이 황유리인가? 제가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결혼하고 자식도 있는데 오너예요. 여성 옷을 만들었어요. 연매출액이 80억. 지금 나이 34세. 연매출이 80억이 80억. 창업을 했더라. 창업. 8년 만에 연매출 80억. 여러분 대박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경제인들이 안산에 좀 한 50명만 있어도 안산 경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 내 전공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내 전공을 살려서 이 사회에서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솔루션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에 만드는 것을 개선을 시키든가 확실하게 혁신시켜 버리든가 그걸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뭔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변화, 혁신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학 시절 내 전공 분야에서 내가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분야에서 어떤 문제는 있을까? 지금 가야 될 곳에서 일해야 될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안고 내가 가서 해결하자. 그것이 면접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신 있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 과거에 해결 역량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왜? 문제들은 제안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에 또 끝났다니까요. 이제는 문제 스스로를 우리가 발견하고 개별적으로 다 발견을 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우리 초중학생들한테 알려준다면, 그런 걸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초등학생 때 호기심 많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 자체는 여러분들만큼 완성도는 낮겠지만은, 아니지만은, 성취도 낮지만은, 그러나 호기심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법이 뭐냐 하면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그래서 학습할 적에 유의미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학습법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질문 토론법. 질문 토론. 그래서 나중에 학습 시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 해결 역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문제 해결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갈등 조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협업하고 소통하고 융합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뭐를 만들어서 솔루션을 발견해서 뭘 하더라도 그거를 성공시켜서 사회의 전체에 유익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에 갈등 날 수 있죠. 조절해야죠. 이런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멘티를 살펴보니까 이게 강하더라. 갈등 조절 역량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죠. 이 역량과 관련 대표적인 직업들을 옆에 만들어놨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내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멘토링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량을 파악해서 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검사 테스트지고 그다음에 성격 하면 성격 검사 MBTI 아시죠? 근데 저는 MBTI 별로 좋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좋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MBTI가 사실은 프로이드에 이어서 융 제자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MBTI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차라리 다중지능이나 홀랜드 정도가 맞습니다. MBTI 검사 가끔 드라마다 뭐 이렇게 그 코미디언들이 MBTI를 많이 이야기하던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아는 것만 가지고 적절하게 그러면은 매칭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셨나요? 16가지 유형인데, 네? 16가지 유형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4가지 유형으로 디스크 모델이 있는데요. 4가지 유형 중에 그러면 적어도 맞추기는 4명 중에 1명이고 4유형 중에 하나니까 나는 저 친구하고 유형이 비슷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서로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 찾아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성격, 그러나 성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해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몇 가지 요소들요. 가치, 흥미,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역량. 제가 목표 이제 자기 이해하는데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적성에 맞는 것인지 나의 흥미는 뭔지 나의 어디에 관심이 높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는 이런 데 두고 있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목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제가 그 오래된 연구인데 이 연구 이후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목표 설정의 힘에 대한 연구를 또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1979년도는 너무 옛날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뭐 했냐면 기록한다. 목표를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기록한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더니 하버드대 79년도입니다.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3%만.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좀 네, 여러분들이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는 목표는 있지만 그걸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는요. 그리고 나머지 84%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휴가를 즐기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추적했어요. 10년 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89년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13%죠.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2배의 수입. 그 다음에 목표가 있었고 명확한 목표를 기록했더니 목표를 정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다이어리에 매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했던 3%는 나머지 97명 졸업생 97명의 평균 수입의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목표를 가지되 그걸 뭐로 하라고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록을 해라. 목표를 기록해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티들에게 갔을 적에 네 목표가 뭐니? 네 꿈이 뭐니? 그럼 그걸 기록하고 가지고 있니? 구체적인 목표는 뭔데? 여러분 스마트한 목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어째 나는 2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네. 그때 수입을 연간 1억 올리는, 뭐 2억 올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목표를 적게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표는 아까 제가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시간이 나오죠. 연간 시간이. 연간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일단 3년은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또 3년은 뭘 졸업해야 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대학은 전공을 어디를 해야 되고. 그 전공 후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룰 거야. 아니면 창업을 한다. 대학이 난 그건 의미가 없어. 난 창업할 거야.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창업 15년 후에 매출액 100억 달성하는 A라는 회사의 오너가 될 거야.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는가.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는 3%가 97% 사람들의 10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학 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 행정, 기업을 비롯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에 이 예가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머리에 있는 것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하고, 목표는 있는데 목표만 있는 것하고 그건 2배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계획을 세워서 자세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더라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이럴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